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상엽 회계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는 한국 법인의 미국 진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미국 진출하게 될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될 때 세금 신고 부분이라든지 또 뭐 은행 계좌 개설 자세한 부분을 좀 1편 들어보시면 그렇게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근데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한국 법인이 이제 진출하게 됐을 때 어쨌든 주재원들, 직원들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재원들에 대한 미국 세금 보고 또 가족들은 또 어떤 형태의 이제 뭐 비자로 가게 되고 또 뭐 여기 이제 국내에 또 국민연금도 내고 있는데 미국의 또 국민연금은 또 뭐 어떤 식으로 또 꼭 신청을 해야 되는지 자격 유지 조건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경험이 워낙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지금 아까 조지아 쪽에서 주로 이제 동부 쪽에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조지아 쪽에 한국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그 자동차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와 함께 거기 아주 큰 공장이 있고,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일렉트릭 비히클, 전기차 예. 공장을 지금 조지아주에다 설립을 하고 있고요.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당연히 한국말로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공장들이 이제 SK가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들을 거기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조지아 바로 붙어 있는 테네시에다가도 또 엄청나게 그 배터리 공장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SK에서는 그 반도체 관련 아주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또 조지아주에다 하고 있고, 네. 한국의 이 제조업체, 첨단 제조업체들이 그냥 통째로 막 조지아로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계십니다. 뭐 미국 정부에서 엄청 반길 정도로 네. 혜택도 이제 주정부에서 보니까 혜택도 엄청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서로 이제 그 유치하려고 이제 스테이트끼리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뭐 솔라셀도 있고요. 솔라셀도 한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조지아 쪽으로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법인의 경우에 이제 그 알아야 될 사항 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법인이 진출하게 되면 어쨌든 뭐 맨파워, 이 주재원들, 사람이 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주재원의 미국 세금 보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주재원 분들도 이제 미국에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6개월보다 짧게 거주를 하시느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네. 6개월 이내로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비거주민이니까 비거주민으로서 그렇다고 세금보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세금보고를 하는데 비거주민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거주민 자격이 됩니다. 그 기준이 6개월이군요. 예. 그래서 6개월 이상 되면 거주민 자격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거주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분이 만약에 연봉이 1억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1억을 몽땅 다 미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 5천만 원, 미국에 5천만 원 이렇게 보고하시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국제 간의 어떤 협약 중에 하나거든요. 100% 다 미국에 보고를 해야 되군요, 일단은. 예, 100%다 미국에 보고하고, 비록 한국에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 보고 자체는 미국에다가 다 보고를 한 다음에 한국에다가 지급한 것만큼 빼고 미국에다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분이 1억 원을 받는 그 엔지니어라고 하면 그분이 1억 원에 대해 가지고 미국 정부에다 세금 내라 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어치만 여기다 내라라고 허용을 해줄 리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국제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지 그 주재원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원칙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동시에 그 주재원분들은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거주민 자격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동시에 그분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다 또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미국에다 세금을 이미 다 냈으니 한국에다가 세금 낼 돈을 미국에 이미 낸 것만큼 깎아서 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미국에 1,000만 원을 세금을 냈는데 한국식으로 세금 계산해 보니까 9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그럼 100만 원을 더 세금을 낸 거잖아요. 그럼 그 더 낸 세금을 한국의 국세청에서 나한테 돌려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냈을 뿐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차라리 덜 냈으면은 그만큼 냈으니까 여기다 조금만 더 내면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총무과라고 해야 되나요? HR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엔지니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미국에다가 만약에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더 내야 되는 것만큼을 그 사람 월급에다가 더 더해주지 않으면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그 급여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파견된 주재원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나온 거 가지고 세금 보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이 연말 정산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열심히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급여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연말 결산을 하기 위해서 W2라고 하는 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월급 명세서 같은 거죠. 그걸 들고 저 같은 어떤 회계사한테 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따로 세금 뭐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시스템이 많이 다른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양쪽 국가 중에서 세율이 이제 서로 차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양쪽 국가 중에서 세율이 좀 더 높은 나라 쪽의 세율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주재원 가게 되면 한국의 급여도 있고 또 현직 뭐 생활비 쪽으로 그 급여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다 합산돼서 이제 합산돼서 미국에도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급여도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그분이 만약에 연봉을 받는 게 1억 원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1억 원에 대한 어떤 1억 원 가치에 걸맞는 기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 기능을 100% 다 써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럼 그 100%에 해당되는 돈만큼을 미국에다 보고하는 게 원칙이죠. 그 대신 이제 한국에서 물론 가족들이 계시니까 한국에다 지급은 할 수는 있는데 보고하는 것 자체는 일단 미국에다 보고를 하고 합산해가지고 그렇죠. 합산해가지고 미국에다 다 보고를 하고 한국에다 또 보고를 하는데 그때 미국에 이미 세금을 냈으니까 그것만큼은 빼고 한국에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또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미국에 그렇죠. 이 미국에 있는 국민연금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193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소셜 시큐리티인데 그 어느 정도 되냐면은 개인이 내는 거가 7.65% 정도입니다. 7.5% 정도. 그러니까 뭐 한국하고 비슷해요. 내가 내기도 하고 우리 그 고용주가 또 보태줘가지고 50-50으로 하니까 합치면은 15%라는 거예요. 한국보다 많이 높죠. 높으니까 이제 낼 때는 부담되는데 사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나는 뭐 지금 1,000불 냈는데 나중에 적립된 거 보니까 3,000불이 그 안에 쌓여 있더라.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문제는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했다고 받으려면 10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10년 이상 내야지 연금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을 내지 않고 주재원으로 파견돼 갖고 계시다가 뭐 5년 만에 귀국을 한다. 그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5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언젠가 미국에 가서 나머지 5년을 더 채워셔야 되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연금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거를 꼭 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는 것은 사실은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회사 차원에서 그걸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리아 USA4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내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이 돼 있다고 하는 뭔가 증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시면은 국민연금, 미국의 소셜시큐리티를 이중으로 또 내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럼 미국에다가 그 국민연금을 낸 거가 무조건 다 날아가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18개월 이상 만약에 내셨다면은 미국에서 18개월 이상 일을 하시면서 만약에 내셨다고 하면은 비록 연금 가입은 안 될지라도 내가 냈었던 돈을 받을 자격은 생깁니다. 언제 받나요? 은퇴하셔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 은퇴하신 다음에 미국에 가서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내가 몇십 년 전에 세금 냈었던 거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다 일시불로 주세요. 굉장히 힘들게 그 전에 내가 은퇴하기 전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은퇴하고 나서 그 은퇴하고 나서 그 기준이 뭐 연령 있는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67세입니다. 67세. 합산해서 하여튼 18개월 이상 냈다라는 그 기록이 있을 거니까 그거 이제 그 얘기하고 이제 은퇴 이후에 가서 원금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뭐 현실적으로 보면 뭐 10년 이상 이렇게 주재원 나가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게 잘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뭐 3년, 5년 이렇게 하다 가는데. 놀랍게도 잘 없는데 그냥 내는 거구나 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고 나서 나중에 귀국할 때 나 그동안 냈었던 거 어떻게 하지? 이거 못 받는 건가? 그냥 뭐 못 받는 건가 보다. 그러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운 경우로 봤는데 9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9년 동안 일하고서 마지막 1년 남겨놓고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나중에 어떻게 놀러 오시건 뭐 여름방학 때 오시건 어떻게든지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1년만 더 채우세요. 1년만 더 채웠을 때 합산해 주니까. 그렇죠. 연금이 10년이 딱 채고 나면 내가 냈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못 채우고 예를 들어 뭐 사망했다. 한국에 오셔서 생활하면서 사망해버리면 이건 내가 내는 원금은 가족들도 못 찾습니까? 있습니다. 유족연금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 10년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내가 3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거기 미국에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로 장기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도 같이 가거든요. 이제 내가 거기서 내고 있는데 3년 만에 내가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아이들은 유족연금 다 받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받아요. 10년 못 채워도 유족연금은 생길 수 있다는 거구나. 유족연금은 그 전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뭐 3년 만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조가 뭐 생각이 귀찮고 복잡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미국에서 국민연금 내는 거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게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KOR USA4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제출해서 나는 이게 국민연금 한국에서 내고 있으니 내기 싫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그거 합법적이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면 그 관련된 설명이 다 있습니다. 주재원들 상담해 보면 어떤 케이스가 더 많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아 그래요? 이 양식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단은 내야 되니까 내는 상태네요. 저희가 하는 경우에 이제 요즘 워낙 한국에서 뭐 업체들이 많이 비즈니스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죠. 거기 주재원들 직원들 보내실 때 코리아 USA4 다 받아가지고 보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빼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양가족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오는 것이 이제 주재원 비자 아니면 E2 인플로이 비자로 오시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비자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 와이프께서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녀분들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그냥 부양가족이 될 뿐이죠. 그래서 이제 E2 비자나 L 비자로 이렇게 있다가 자녀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시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만약에 가셔야 된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신분이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뭐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갑자기 외국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혼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마치 유학생처럼 유학생 비자를 새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직원 급여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대표적인 복리후생비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의료보험이고요. 아무래도 의료보험이고 두 번째가 미국에서 401k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DC, Defined Contribution, DC 플랜이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미국에 오자마자 건강보험을 바로 가입해가지고 커버받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거의 여행자 보험으로 오세요. 여행자 보험 오셔가지고 그 여행자 보험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3개월 만기도 있고 6개월 만기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에서 직장인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행자 보험이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괜찮습니다. 일단 그걸로 쓰시다가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미국 보험을 비싸거든요. 미국 보험.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직장에서 가입해 주는 셈이죠. 직장에서 가입해 주는 거죠. 근데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미국의 의료보험은 일단은 여행자 보험으로 하시다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401k 같은 그런 플랜인데 그거는 회사에서 들어주는 그 플랜이니까 회사에서 이제 본인 월급에서 돈을 좀 떼어내가지고 그 401k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은 회사 입장에서 업투 뭐 한 3% 정도까지 본인 월급의 3%까지 보태줘가지고 그 사람 연금에다 넣어주는 거죠. 굉장히 유리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스폰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 지금 막 그 미국에 그 진출하시는 한국계 기업이 그런 플랜을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이스태블리시가 돼야지 그걸 하니까. 그래서 그 401k 같은 거를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물론 큰 회사들은 하죠. 뭐 SKC라든지 뭐 LG화학이라는 회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셜 번호하고 운전 면허 같은 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소셜 번호가 없으면 미국에서 굉장히 사는 게 힘들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있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파견돼 가지고 직원이 오시면은 다음 날 일단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로 가세요. 가가지고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가면은 거기 경찰관 서 있고 뭐 번호표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어도 안 되고 되게 힘들거든요. 도우미 서비스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직접 가서 데리고 가서 영어로 얘기도 해주고 받는 거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제면허증으로 갖고 오시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국제면허증으로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그 직원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뭐 주법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3개월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시험 다시 보시고 필기 시험 보시고 실기 시험도 봐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실기 시험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창피한 거죠. 필기 시험은 어렵습니까? 영어로 공부해서? 답안지가 다 모범 답안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개 외우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역시 도우미 서비스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런 일체를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가 이제 몇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비용 처리도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안 되는 거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주택. 미국에다가 직원들을 많이 파견했으니까 미국의 주택을 아예 구입을 하든지 뭐 렌트를 해가지고 리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원들을 재운다. 근데 직원들이 만약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거주민이라면은 주택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급여거든요. 급여.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내가 주택을 제공하는 거를 그냥 복리후생이 아니라 그 직원의 급여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소유가 회사 소유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뭐 렌트비 계산해가지고 그걸 급여 형태로 처리해버리나요? 급여로? 급여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급여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돈을 더 줘야 되겠다 회사에서는. 네, 그 세금까지 직원이 내야 되니까 그것만큼 더 얹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실제로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식으로 처리를 하다가 미국의 노동청에 적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 실제로 있거든요.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식비가 있죠, 회식비. 회식비도 뭐 한국에서는 회식비인데 미국에서는 회식비도 역시 급여거든요. 급여로 줘가지고 그걸로 밥 사 먹어야 되는 거지. 회사에서 내주는 걸 회식비를 비용 처리조차도 해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는 100%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파티 문화고 한국은 회식 문화니까 매달 주기적으로 하는 이런 회식 같은 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200불이면 200불. 근데 법인카드 같은 건 없습니까? 법인카드가 당연히 있죠. 그러면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문화가 약간 다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법인카드로 쓴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법인카드를 쓰건 개인카드를 쓰건 용도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용도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카드로 뭐 밥을 뭐 매달 일주일에 한 번씩 사 먹었다 이거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가 달라가지고 역시 직원들의 그 월급 급여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식비 펀드를 조성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그 급여에다가 돈을 더한 다음에 일일이 다 원천 징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회식비 펀드를 만들어 놓고 어디 식당에서 쓰시면 그 펀드에서 지급을 해드리죠. 진짜 그런 부분들이 회계사님들이 잘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군요. 이게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걸로 비용 처리하는 게 뭐 금액이 작을지라도 벌금이 대단하거든요. 벌금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도 좀 애매합니다. 자동차도 만약에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직원한테 회사에서 그 사람이 쓰는 자동차를 지원을 해줬다. 역시 급여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자동차가 반드시 있고 그거 없으면 미국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자동차를 회사 비용으로 그냥 다 처리를 하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오는 직원들이 파견된 직원이라고 간주하여 이것만은 회사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그래도 또 회사 비용을 할 수 있게 좀 돼 있구나. 그렇게 좀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회사 이름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보험료도 네. 회사 이름으로 하는 거가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의 문화하고 한국의 문화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늘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업체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차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상엽 회계사님과 함께 한국 법인이 미국 진출할 때, 이제 첫 번째 편은 한국 법인이 미국 진출할 때 이제 법인 입장에서 알아야 될 이제 세금 신고 부분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보신 거는 직원들이 이제 파견되거나 주재원으로 이제 가서 근무할 때 뭐 세금 신고 부분부터 어떤 거는 또 비용으로 인정되고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참 문화 차이도 많고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또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되는 부분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해당 국가 미국의 이제 회계사님 통해서 컨설팅이 반드시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편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어떤 그런 세금부터 해서 한국 법인의 미국 진출, 직원들의 어떤 그런 알아야 될 사항까지 이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